네, 인간의 역량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기능이 속속 입증되면서 전통적 인재 개념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 문명에게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예술과 AI 그리고 인간을 주제로 문화예술계 전문가, 주요 인사들을 모시고 함께 인간의 근원적 가치와 역할은 무엇인지 탐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김종민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XR 큐레이터께서 좌장을, 이교구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융합학과 교수님, 김일두 카카오브레인 대표이사님, 이진준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님 세 분께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김종민 큐레이터님과 연사 여러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김종민 큐레이터님께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조 세션 5 예술과 AI 그리고 인간이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이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XR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그 발표를 해주실 세 분의 연사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슈퍼톤의 대표이시고 서울대학교 잠시만요. 지능정보융합학과 교수님이신 이교구 교수님 나와 계시고요.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카카오브레인의 대표이사이신 김일두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님이신 이진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류의 어떤 생활 방식과 인터페이스가 점차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때로는 점진적으로 또 때로는 매우 또 급격한 이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의 화두는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부분에서 AI의 어떤 가능성과 또 여러 가지의 그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예술가로서 혹은 그 인간으로서 어떤 가치를 또 가질 수 있을지 또 어떤 변화를 어떤 태도로 이제 맞이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논의들을 좀 심각하게 나눠볼 그런 때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AI가 이제 이 사회에서 가장 크게 이제 대두된 이유는 사실 이 기술을 활용해서 아주 쉽게 이미지를 뽑아내고 텍스트를 뽑아내고 혹은 여러 가지 변환이 된다는 것들을 목도하면서부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AI라는 기술이 이제 어제 오늘 갑자기 만들어지거나 개발되거나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회에 큰 영향을 주게 된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손쉽게 이 기술을 손에 쥐게 되는 이제 타이밍을 맞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또 한편으로는 이 기술들을 활용하거나 또 이 기술과 어떤 진보를 적용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예술 작품들이 이 사회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또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타나는 어떤 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이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또 혹은 또 예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세션에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좀 꽤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 분의 연사님들의 발표를 이제 잘 들어보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지 한번 이제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이제 그 미리 안내된 대로 이제 올려주시면 제가 잘 취합을 해서 나중에 이제 토론 시간을 잘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연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규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을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안 드려도 될까요? 예, 아까 다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저는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융합학과에 재직 중인 이교구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음악 오디오 연구실이라는 연구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소리에서 의미로입니다. 이건 사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는 그 강의 교과목명과 일치합니다. 저희가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소리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의미를 유추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여정을 떠날 건데 여러분도 한번 같이 그 여정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강의장이고 컨퍼런스 룸이고 사실 제 목소리가 가장 주된 어떤 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잠시 말을 멈추면은 여러분들 움직이는 소리도 들리고 뭐 무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그다음 팬들이 돌아가는 소리, 뭐 카메라 셔터가 찰칵거리는 소리, 굉장히 여러 가지 소리들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저런 도심 한가운데 있다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저 그림을 보시고 느끼는 것만큼은 어떤 청각적 경험도 예상이 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내는 발자국 소리, 그 사람들의 대화 소리, 뭐 자동차의 경적 소리, 뭐 저런 레스토랑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음악 소리, 굉장히 많은 정말 어떤 삶의 교향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 싫은 장면이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려버리면 그만이죠. 그죠? 하지만 귀는 저희가 마음대로 닫을 수가 없습니다. 돌려도 뭐 회절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다 들려요. 회절과 반사를 통해서. 자, 그럼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무수한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우리가 귀를 닫지도 못하면은 그 많은 그 소리를 처리하느라고 우리의 두뇌가 굉장히 바쁘고 힘들 겁니다. 근데 우리의 굉장히 효율적인 뇌는 아주 적은 연령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많은 기능을 하는 우리의 뇌는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어떤 청각적 정보가 들어와도 그것을 다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추려내서 우리의 뇌가 일을 덜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그 수많은 소리 중에, 그리고 우리의 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리 중에 가장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중요한 소리는 뭘까요? 아마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사람의 말소리, 음성 언어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소리가 가장 중요한 소리라는 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음성 언어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소리죠. 자, 말소리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어떠한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도 아주 추상적이고 복잡한 스토리나 내용을, 정보를 또는 감정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말소리 때문에 사실 인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후손을 육성해서 지금과 같은 어떤 그 찬란한 문명을 꽃피울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아주 오랜 수십만 년 전에 인류가 처음에 지구에 나타났을 때 다른 종들에 비해서 굉장히 신체적으로 열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종들과 경쟁적 우위에 설 수 있던 거는 이러한 음성 언어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아주 어렸을 때 어떻게 말하는 법을 배웠는지를 기억하신 분 계실까요? 말하기 학원을 부모님께서 끊어주셨나요? 뭐 웅변하거리는 건 있죠. 근데 그냥 일상적인 말하기. 저도 아무리 제가 기억을 해보려고 애를 써도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한국어를 불편함 없이 구사할 수 있는지를 배웠는지에 대한 기억이 도무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말하기를 배웁니다. 출생 직후부터 배우는데요.
여러분들 뭐 자녀 있으신 분들은 깊이 공감하시겠지만 뭐 6개월 정도만 돼도 옹알이를 시작을 합니다. 뭔가 소리를 내요. 그들의 발성기관을 통해서. 그 다음 빠른 아이들은 뭐 12달, 만 1살 정도가 되면 몇 가지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부모와 이제 소통이 가능합니다. 만 2~3살 정도가 되면 아주 복잡한 내용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리고 어휘력에 굉장히 제한이 있지만 일상적인 대화가 충분히 가능할 정도예요. 여러분 문자는 언제 배우죠? 글은 뭐 만 4살? 아주 영재 수재라는 아이들도 만 4살 정도부터 아마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배우기 시작합니다. 즉 어떤 기호가, 문자라는 심볼이 어떤 소리를 내느냐 이런 거를 배우기 한참 전에 스스로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When it comes to singing, I love to sing French art songs. It's probably my favorite type of song to sing. I'm a big fan of Debussy. I also love operas. I love singing Donizetti and Mozart and Strauss. But when I listen to music, I tend to listen to hard rock or classic rock music. And one of my favorite bands is AC/DC. And my favorite song is probably Back in Black, which I'll listen to over and over again in my room. 예, 보신 것처럼 뭐 1분도 안 되는 영상인데 굉장히 많은 내용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리라는 1차원 신호를 통해서죠. 자, 이처럼 이 말을 하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단 파워 소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폐에다 힘을 줘서, 그 주위의 근육에 힘을 줘서 폐로부터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것이 이제 성대라고 하는 곳을 거치게 되면 여기서 음고, 피치가 생성이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 다음에 그 신호는 아무런 의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음고를 제외하면. 하지만 그게 우리의 이제 조음기관, 발성기관을 통해, 그게 즉 우리의 구강, 비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신 것처럼 혀의 움직임. 보통 성인이 분당 200단어 정도의 속도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초당 여러 개의 단어고, 그럼 수십 개의 자음 모음이 변화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혀의 위치가 바뀌고 비강과 구강을 연결하는 그 연구개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여러분이 그걸 의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 과정이 사실 굉장히 복잡한 건데, 이것을 어떠한 훈련과 교육 없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운다? 그게 엄청나게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제가 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많은 양의 정보를 소리라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했다고 했을 때, 듣는 사람이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이만큼을 얘기해도 받아들인 사람은 요만큼밖에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라는, 그 소리를 받아들이는 귀라는 청각 기관도 아하고 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시옷과 지읒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 능력을 가지도록 우리는 진화했고, 우리는 그렇게 고도로 발달된 발성기관, 조음기관과 그걸 그대로 또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청각기관을 같이 이제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입니다. 예, 태어날 때부터 청각과 시각을 모두 잃은 채로 태어났지만 설리반이라는 훌륭한 스승을 만났고 본인의 노력으로 미국 최초로 예술사 학위를 딴 여성입니다. 이분이 한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각을 잃으면 사물로부터 고립이 되지만 청각을 잃으면 사람으로부터 고립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감각을 모두 잃은 채 평생을 살았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에서, 저희는 청각의 중요성, 그리고 청각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소통이라는 게, 타인과 소통하는 게 인류의 아주 굉장히 원초적인 욕구이거든요. 그것의 중요성을 저희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에서 밝혔듯이 노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청력의 소실이 치매라든지 아니면 우울증 같은 그런 정신질환과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학술적으로 좀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 청각과 이 청각을 통한 소통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부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음성어는 우리가 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협업을 해야 되고, 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소통으로서의 어떤 역할로서의 음성어의 이제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인류 역사상 어떤 부족이나 종족, 국가, 뭐 인종을 다 포함해도 공통적으로 발견된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음성 언어하고 음악입니다. 그 아마존에 피라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부족이고 이 현대 문명과 완전히 단절된 채 그 원시 문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부족입니다. 그래서 많은 뭐 인류학자나 학자들의 어떤 이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들을 살펴보면은 그 흔한 탄생 신화가, 건국 신화가 없어요. 신의 개념도 없고, 그 다음에 그림이나 조각 같은 그런 어떤 시각 예술의 흔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성 언어는 당연히 언어로서 소통을 합니다. 다른 언어처럼 많은 종류의 자음 모음을 갖고 있지 않은 좀 제한된 언어이긴 하지만 언어로서 그 사람들 소통을 합니다. 숫자를 나타내는 개념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풍부한 게 이들은 항상 만나서 춤을 추고 음악을 즐긴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언어로서의 아까 언어가 인류의 종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음악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길래 우리 모든 인류의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는 걸까요?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추측해 보는데 음악이 인종, 언어, 국경, 이런 장벽을 다 넘어서 모든 인류를 하나로 이제 묶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그 힌트를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성장 배경과 경험이 다른 사람이 만났을 때 굉장히 서먹서먹하죠. 그럼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그러죠. 뭔가 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싶을 때 많은 사용되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음악을 소재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너 누구 좋아해? 가수 누구 좋아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좋아하는 장르는 뭐야? 이러면서 그런 유대감을 형성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학술적 연구로도 싱잉이 노래 부르는 것이 어떤 집단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단적인 예로 그 요즘 팝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들의 그 팬덤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미라고 아시죠? 예. BTS의 팬들을 일컫는 말이죠. 전 세계 4천만 명이 넘는 아미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 국경 국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더 진한 이제 유대감이랑 그 동질감을 형성하는데 음악이 가진 힘을 거기서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모든 인류 문화에서 보이는 이 음악과 언어라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공통점이 꽤 있습니다. 예. 먼저 그 소리라는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죠? 말소리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의 귀라는 청각경을 받아들이고 이 물리적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줘서 우리의 뇌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말소리도 그렇고 음악 소리도 그렇고 그 대응되는 부호 체계, 기호 체계가 있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말소리는 문자겠죠, 문자일이고 음악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악보입니다. 그런 것도 비슷하고 음향학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공유하는 것들이. 특히 음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의 높낮이를 얘기하는 음고, 흔히 우리 피치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리듬. 이 둘은 음악과 언어 양쪽에서 상위되고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사실 이 리듬과 이 음고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조합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만인을 설득할 수 있는 웅변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수많은 팬들을 웃고 울리는 음악 소리가 되기도 하는 거죠. 네. 자,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측하건대 음성 언어 음악이 공유하는 가장 그 공통의 지향점이자 목표는 바로 저는 소통과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소통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어제 봤던 드라마에 대해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연설을 하는 사람이 이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달한 그런 웅변, 연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 뭐 전통적으로도 많이 우리가 목격해왔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아니면 제사 이런 데서 음악이 항상 동반이 돼서 사람들의 어떤 동질감, 유대감을 더 강화시키고, 뭐 현대에서는 이런 뭐 락 콘서트나 팝 콘서트도 결국은 아티스트와 관객들이 소통을 하는 거죠.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상호작용 방법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게 결국 소통이란 공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아티스트가 됐든 연설자가 됐든 내가 의도하는 바를, 내가 지향하는 바를 타인에게 얘기를 하고 소리라는 그 매개를 통해서 그리고 나와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음악과 언어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사람이 뭐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뭐 어제 본 새로운 시리즈에 대해서 그냥 아주 가벼운 스몰 토크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도 여기는 되게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인지적 프로세스가 수반이 되는데 먼저 화자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지? 그 토픽, 컨셉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럼 뭐 굉장히 고민하고 만들지 않아요. 우리 특히 스몰 토크를 할 때는. 그죠? 일상 대화를 할 때는 그냥 즉각적으로 떠오르잖아요. 어쨌거나 그거 생기면은 그것을 말소리를 내기 위해서 아까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수많은 근육을 움직이도록 뇌에서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그 뇌 신호를 받아들여서 그 근육이 움직여서 이제 말소리로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럼 이 소리는 공기라는 매개를 통해서 청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럼 청자는 귀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 음향학적 신호, 물리적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우리의 뇌가 이해하고 그럼 맥락을 이해한 청자는 다시 자기가 반응을 하죠. 이거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 생각이 나면 다시 화자가 청자가 되고 청자는 화자가 되는 이런 것이 어떤 대화의 반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방해가 만약에 되는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해가 된다. 소통이 힘들어진다는 건데요. 자, 먼저 만약에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뭐 구음장애, 발성장애 이런 것들이 있죠. 아니면 듣는 사람 쪽에서 문제가 있다. 청력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대화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청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위에 만약에 굉장히 시끄러운 잡음이 있거나 그러면은 서로 목소리가 커지고 대화하기 힘들겠죠. 또 하나는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소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인공지능 기술로 이러한 여러 가지 장벽들을 낮춰주거나 허물어버리는 게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두 사람이 대화할 때 제가 컨셉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말로 변환하고 그걸 듣고 하는데 먼저 음성 인식 기술이 소리를 문자를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건 청자 입장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나라의 언어로 자동 번역기 알고리즘을 쓰면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뭐 독일어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일어를 그 문자열을 다시 소리로 말소리로 바꿔주는 음성 합성 기술을 사용하면은 두 사람의 대화가 그렇게 무리 없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근미래에는 지금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데 하나의 음성 언어를 다른 언어의 음성 언어로 바로 바꿔주는 스피치 투 스피치 이제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기술이 아마 근미래에 아마 소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잡음 같은 것도 인공지능 기술에서 다 없애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뇌파로부터 내 생각을 읽어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를 말소리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연구도 지금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저는 뭐 5년, 10년 내에 어떤 프로토타입 형태는 적어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뿐이 아니라 사람과 어떤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소통도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미래상을 본다면 저는 영화 허에 나오는 아마 사만다 같은 개인의 어떤 모든 환경과 맥락을 다 이해하고 정말 내 동반자처럼 나에게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가 아마 모르겠습니다.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저희 곁에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AI가 음악에 대해서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자, 인공지능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는 인공지능 기술을 넘어서 그 전을 과거로 되돌아봐도 기술이 어떤 창작자나 예술가한테 어떤 영향을 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전기 기타의 발명이 없었으면은 지미 핸드릭스나 아니면 수많은 거장 기타리스트를 우리가 접하지 못했을 겁니다. 휴대성이 용이하고 굉장히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신디사이저 개발이 크래프트베르크라는 천재적인 아티스트를 만나서 일렉트릭 뮤직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술이 어떤 창작자에게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켜서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인공지능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인공지능은 전에 저희가 경험했던 어떤 기술보다 그 파급력이 저는 클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합니다. 전문 창작자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어떤 창작의 경계를 거의 무한히 확장시켜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신호, 흥미로운 시도를 많이 하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민주화, 대중화로 일반인들, 즉 오랜 기간 훈련을 받거나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도 창작에 대한 진입이 굉장히 진입 문턱이 낮아져서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기 가능합니다. 어떤 자기의 창작 아이디어와 욕구만 있으면요. 예. 그 대표적인 그 사례가 저는 인공지능과 기술이 협업한 사례가 바로 이제 베토벤 X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토벤이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이치텔레콤에서 기획한 2019년에 기획한 프로젝트였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베토벤 경우는 9번 합창이 끝입니다. 그죠? 근데 많은 여러 가지 어떤 뮤지컬 스케치들이 있어요. 베토벤이 사망 직전까지 교향곡 10번을 작업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물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베토벤 전문가, 뭐 연주자들, 작곡가, 평론가들이 모여서 베토벤이 만약에 10번 교향을 썼으면 어땠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네, 어떠셨나요? 저는 처음 들었을 때도 놀랐고, 베토벤 같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긴 했거든요. 자, 그럼 AI가 돕는 이제 어떤 동반자로 촉발된 이제 AI 음악 창작의 미래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은 방금 보여드린 예가 저는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건 저는 상상하기 어렵고 아마 그럴 미래는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어떤 창작의 파트너로서 충분한 어떤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장표인데요. 창작에 대한 욕구, 소통과 공감한, 타인과 소통과 공감하려는 이런 욕구는 당연히 인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모든 기술과 마찬가지로 이거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도 인간의 그러한 어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창작의 조력자 또는 파트너로서 같이 이제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뭐 저희가 창작에 대해서만 지금 만들어낸 것에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감상자도 인간이잖아요. 저희가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보고 예술을 감상을 합니다.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더 차이가 명확히 두드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베토벤 음악을 제가 역설적으로 반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베토벤 음악을 듣고 감동하는 이유는 그 음악 결과물 자체의 미래함도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이 창작자의 고뇌, 9번 교향을 했을 때 거의 규모거리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반 고흐도 정신 착란을 하면서까지 훌륭한 그림을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인간이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수많은 밤을 지새웠던 그 고뇌로부터 같이 공감을 해서 우리가 그런 예술품에 저희가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인공지능이 창작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물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 뒤에 있는 이것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기계라고 했을 때 아마 저는 굉장히 감상의 그 접근법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라도 어떤 아이디어만 있으면 굉장히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이게 결국은 저는 창작 생태계 또는 예술 창작 생태계를 훨씬 크고 넓게 확장시키는 걸 때는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흥미로운 발표해 주신 이규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좀 더 많은 사례가 궁금하긴 한데요. 네, 시간이 이제 또 많이 됐으니까. 네, 다음 순서로는 카카오 브레인의 김일두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브레인의 대표이사 김일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기능에서 지능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오버롤하게 그냥 개괄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컴퓨팅이라고 하는 게 단편적인 어떤 기능들을 대체하는 데 주목했었다면 이제 AI로 촉발된 시대에서는 인간만이 갖는 지능들을 많이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에 와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그 초기적인 단계의 기술부터 쭉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기술이 어떤 지능까지 현재 시대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게 예술이나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잠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쪽에 있는 글은 제가 뉴스 기사를 붙여넣고요. 아래쪽에 저희 회사가 만든 코GPT라고 하는 언어 모델에게 이 기사에 대한 질문들에 답해달라라고 내추럴 랭귀지, 우리가 쓰는 그냥 한국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구글의 기술이 엉뚱하게 동작한 사례를 답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기사를 읽고 이 기사 내에 있었던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언어 모델이 해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컴퓨터에게 자연어로 이런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컴퓨터에게 우리가 자연어로 어떤 일을 시킬 수 있게 됐고, 컴퓨터가 우리가 하는 것처럼 글을 읽고 원하는 일을 수행하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조금 더 어려운 질문들을 했을 때에도 정확하게 답변하고 컨텍스트에 맞게 문맥에 맞는 글을 잘 작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아주 기본적인 문맥 이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어려운 사례로 점점 진화해 보겠습니다.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두 달 전쯤에 제가 이제 AI 업계에 있다 보니까 뉴스를 보다가 해석이 좀 막혔습니다. 제가 첫 번째 타이틀을 보시면 Generative AI finds its leg라고 돼 있잖아요. 직역하면 생성형 AI가 다리를 찾았다라고 직역이 되잖아요. 저는 이제 영어를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그대로 복사해서 저희 언어 모델에게 이거 번역해줘라고 하니까 이 타이틀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인공지능인 제너러티브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라고 의역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다리를 달았다는 거는 다리를 달고 뛰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니까 이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어떤 표현이구나라고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언어 모델이 단순히 기존의 번역 모델처럼 단어의 뜻을 1:1 매핑하는 구조가 아니라 전체적인 컨텍스트와 사회적 현상을 보고 정확하게 번역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어 모델이나 우리가 AI가 갖는 기술이 우리 지능에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더 어려운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치르셨을 것 같은 한국의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이고 문제만 제가 읽어볼 텐데요.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고 정부가 했었던 일에 대해서 줄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만 봤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그 어떤 그 정책에 대한 얘기가 있진 않고요. 연설을 통해서 유추를 해야 되는 이 연설과 이 정책이 유추를 해서 연결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역시 당연하게도 이 문제 역시도 저희 모델이 정확하게 답을 맞추면서 이 연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왜 이게 답인지까지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봤을 때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언어 모델은 아까 제가 베이직 문맥 이해를 넘어서서 정말 다양한 지식까지도 이미 언어 모델이 내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문맥에서의 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답을 풀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 역사적 사실과 이 문제가 요구하는 유추 능력까지도 연결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수능을 쳤으니까 저는 가지 못했지만 서울대의 논술 문제입니다. 서울대 논술 문제이고,
제가 글을 읽긴 좀 어렵지만 2개의 글을 줍니다. 2개의 글을 주고요. 공통적인 논지를 설명하라라고 하는 서울대 논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뼛속까지 이과다 보니까 이 문제를 보고 사실 저는 공통적인 논지를 이렇게 설명해야 될까 저렇게 설명해야 될까 하고 한 고민을 몇 분은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답일까 저게 답일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언어 모델이 대단한 것은 이 문제를 주자마자 사실은 이렇게 답을 주는 데까지 수초가 걸리지가 않죠. 그리고 이 답을 읽어봤을 때 2글의 정확한 논지를 토대로 하나의 논술문을 완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글의 논지를 이용해서 다른 것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한다거나 혹은 여태까지 너가 썼던 논술문을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봐라라고 했을 때 적절하게 변환하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서울대에 입학하는 혹은 서울대에 응시하는 논술을 작성하는 학생들과 일부 지능은 좀 비슷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마찬가지로 서울대 논술 문제들인데요. 아까 전에 있었던 논술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도 좀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나진 않는데요. 아마 생명과학대에서 생명과학과 관련된 구체적인 전공 지식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논술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철학과에서 또 구체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논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어진 글과 내가 가진 정말 다양한 지능들이 결합된 언어 모델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저희 카카오 브레인에서 만들고 있는 언어 모델이 아주 기본적인 언어 모델의 태스크를 수행하는 모습부터 조금씩 어려운 태스크를 풀어가는 모습까지 제가 일부 소개를 드렸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왜 이런 시대가 도래했는지에 대해서 기술적인 얘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소프트웨어 2.0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안드레 카파시라고 해서 이 분야에서는 뭐 석학이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엔지니어가 쓴 글인데요. 2014년경에 아마 썼던 글로 기억을 합니다. 이 글에 보면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1.0으로 규정하고요. AI를 통해서 다가올 미래를 소프트웨어 2.0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특성들을 소개하는 글인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글의 말미에 가면 딱 하나의 문장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뭐냐면 It is better than you. 너보다 낫다. 결국 소프트웨어 2.0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는 너보다 나을 거다라는 결론으로 끝나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한 장으로 도식화를 해봤는데요. 한 2012년, 13년, 14년 정도에 촉발되었던 AI 시대는 제가 이제 1세대라고 제 임의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때 1세대라고 하는 그 AI 기술은 리커그니션 중심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이걸 이제 인식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뭔가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까지가 정말 잘 되었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시대가 열리면서 수혜를 봤던 인더스트리가 메디컬 이미징하고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세계적인 회사들이 많이 나왔죠. 의료 영상을 주면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인식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특정한 메디컬 케이스를 주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낸다든지 하는 인식 문제들을 풀었고요. 자동차에게 카메라나 라이다 같은 센서를 달아서 자동차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인식하거나 내 앞에 차와 거리가 얼마인지 인식하는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메디컬 이미징이나 셀프 드라이빙에서 산업적인 혁신들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었지만 특히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케이스들을 풀어냈다든지, 혹은 창의적인 어떤 역할들을 대체하려고 했었던 시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략 한 4년, 5년 전부터 촉발된 생성형 모델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으로부터는 사람 수준의 창의력과
지능을 모사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촉발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한 장으로 도식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챗 GPT라고 불리는 대두되는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오픈 AI가 발표한 프레스 릴리즈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휴먼 레벨 퍼포먼스를 가졌다. 여러 가지 아카데믹 태스크, 그러니까 학술적인 태스크나 혹은 프로페셔널 벤치마크, 전문가 직업에서 사람 레벨의 퍼포먼스를 가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개를 토대로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MIT 리뷰 같은 곳에서는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금 300밀리언이니까 3억 개의 잡을 대체할 거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MIT 같은 경우에는 80%의 미국의 잡을 영향을 줄 거다라고 하고 있죠. 저는 이 두 가지 얘기를 그냥 한마디로 바꾸고 싶어요. 그냥 모든 직업은 다 영향을 받을 거다. 3억 개의 직업, 80%의 직업, 이거는 모든 직업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언어 모델 혹은 생성형 모델이 갖는 퍼포먼스가 사람이 기존에 수행하던 태스크에 준하게 성능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유니폼 바 에그잼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시행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챗 GPT, 그러니까 작년 말 정도의 기술만 해도 10%니까 하위에서 10%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위에서 90%, 그러니까 100명 중에 90등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올해 1Q, 2Q 정도에 나왔던 GPT-4는 상위 10%입니다. 참고로 상위 10%면은 합격 수준이 아니라 수재 수준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바이올로지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는 생물 올림피아드라고 해서 세계적인 이제 이 분야에 관련된 똑똑한 중고등학생들이 나와서 겨루는 대회잖아요. 거기서는 무려 상위 1%를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부터, 저도 그래도 똑똑하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일 텐데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생물 올림피아드를 나가도 제가 1%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GPT라고 하는 기술은 제가 2, 3년 공부해도 못할 것 같은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고 10년을 해도 하지 못할 것 같은 생물 올림피아드 1%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난 투자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냐 라는 얘기가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서 있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맥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의 지능을 일부 모사하고 계속해서 추종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환각 요소가 있기 때문인데요. AI를 너무 단순하게만 통합하기 때문에 쉬운 태스크 혹은 가치가 약한 태스크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환각 요소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많이 드는 사례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중에 한 분을 제가 지정해서 제가 이제 그분의 어시스턴트가 되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래서 날씨가 뭔지 물어봐 주시면 제가 대신 검색해서 날씨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날씨를 내가 검색을 대신해 준다고 해서 저한테 월급을 주실 분은 여기에 별로 없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회사들이 하고 있는 이제 생성형 AI를 결합하는 시도들이 사실은 그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GPT-4라든지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회사 내에 있는 코딩 프로세스를 일부 대체하는 상황들이 많이 관찰되고 있어요.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코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어떤 특정 반복적인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제가 대신해 줄 테니까 월급을 한 달에 5만 원 주세요라고 하면 주실 분들 많으시겠죠. 참고로 GPT-4의 한 달 서브스크립션 피가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 정도밖에 안 하고요. 코파일럿, 코딩을 대신해 주는 코파일럿은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로는 결국에는 고차원적인 태스크를 할 때 그 빛을 발휘한다라는 얘기를 전 드리고 싶었어요. 저차원적인 태스크들은 원래 예전에도 다 됐던 거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제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생성형 AI를 만드는데
돈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정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수준의 돈을 써가면서 이런 AI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저차원 태스크에다가 이 기술을 쓴다는 게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날씨 정보를 대신 검색해 주는 수준의 그런 단순한 결합이 가치를 주지는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코딩을 대신해 주는 수준처럼 이렇게 좀 고차원적인 태스크들에서 적합성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예술 얘기를 많이 안 드리고 계속 이제 뭐 업계 얘기만 드려서 예술 얘기만 조금 드려보면, 그래서 저는 사실 예술 관련해서는 지금의 제너러티브 AI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어딜까라고 감히 예측을 해본다면,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가령 예를 들면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게임 아트 같은 것들을 굉장히 비슷하지만 다양한 베리에이션으로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뭐 웹툰 작가들 같은 경우에도 배경이 조금씩만 바뀌거나 인물의 표정이 조금씩만 바뀌면서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이거 다 수작업으로 하거든요. 근데 AI로 대체하게 되면 일주일 걸리던 게 사실 몇 분으로 줄어버리죠. 이런 거에다가 사실 몇만 원, 몇십만 원 정도 지불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비즈니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반복하는 일 혹은 양적으로 너무 많은 일들을 AI를 통해서 단축하는 것들은 지금 당장 영화를 포함해서 그 예술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태스크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AI 패러다임이 왔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인간 수준의 언어적 능력을 컴퓨터가 가졌다. 인간을 넘는 다양한 지식의 습득력을 가졌다. 변호사도 되고 막 바이올로지도 막 하고 다 하잖아요. 창의적 사고도 하고 있다. 논리적인 사고도 하고 있다. 공간적 능력도 갖고 있고 체계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죠. 그래서 저희 언어 모델을 한 번 더 푸시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언어 모델을 메디컬, 의료라고 하는 분야에다가 더 특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튜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제가 특정 약물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언어 모델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저희 회사에 의사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업무들을 위해서.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사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 갖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지식을 다 압축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사실 의사들한테 이런 글을 작성해달라면 굉장히 귀찮아할 텐데 사실은 뭐 2, 3초 만에 이런 답변을 다 해버리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글에다가 제가 이제 전문성과 개인화와 관련된 질문들을 더 추가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그 약물에 대해서 제가 35세 남성이고 체지방률은 몇 프로고 당뇨나 기타 질환은 없지만 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방금 설명했던 설명을 다시 하고 그 약물을 처방해도 되는지 얘기해줘 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이 언어 모델에게 전문성과 개인화라고 하는 두 가지의 태스크를 더 준 겁니다. 그랬는데 의사처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한 발 더 나가봤습니다. 저희의 기술에다가 최근에 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카오 브레인 저희 회사가 국내에 있는 굉장히 많은 병원들하고 제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스트 엑스레이, 그러니까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글로벌에서 가장 많은 수준으로 지금 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모는 왼쪽에 있는 체스트 엑스레이가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좀 글이 좀 잘렸는데요. 오른쪽처럼 저희의 그 판독문이 생성되는 데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사진을 주니까 의사처럼 판독문을 작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의사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래쪽에 보시면 판독문을 생성한 다음에 저희가 질문을 더 던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요약해봐. 이 부분은 왜 그렇게 설명했어? 나 이 부분은 동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했을 때 이 모델은 마치 의사처럼 그 질문 답변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데모들을 조금 보여드리면, 네, 이게 좀 동영상인데 잘렸네요. 동영상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영상들에 대해서 초안 판독문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데모인데요. 의사가 하루에 처리해야 되는 판독문의 수가
1000건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체스트 엑스레이 경우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원격 판독 업체에 외주를 줘도 이 수요를 감당을 못해서 판독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희 AI 모델은 단 2, 3초면 의사 수준의 판독문을 생성을 해낸다는 것이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실제 사람하고 판독문 생성에서의 성능을 비교해 봤는데 고무적이게도 저희가 105% 정도의 수준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사람이 했던 판독문 대비해서 뭐 적어도 유사한 수준으로 판독문을 생성한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전제는 사람은 판독문 하나 생성하는데 1분에서 2분, 뭐 대부분은 5분 이상 걸리지만 저희는 2, 3초 만에 끝난다는 거가 중요한 팩터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했었던 내용은 기존의 기능적인 역할에 머물렀던 AI가 지능의 수준까지 향상되었던 것에 대해서 좀 스토리를 만들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카카오 브레인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 서비스 혹은 전문가 AI를 많이 만들어 보겠다라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관련된 분야에서도 아마 저희가 반복적이고 귀찮았던 일들부터 시작해서 좀 어려웠거나 많은 창작자들의 고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일들까지 저희가 확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마지막 문장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사람의 가능성과 기술의 진보 그리고 환경의 이코시스템의 진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골든 에이지에 있다라는 문장을 세계적인 석학이 남기셨더라고요. 저는 이 문장에 100%, 200% 공감합니다. AI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희 카카오 브레인도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회사들 그리고 연구원 분들도 이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같이 누릴 황금길을 향해서 기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일두 대표님께서 AI와 인간의 어떤 소통의 그 발전의 역사 혹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발표를 잘 해주셨고요. 이어서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이진준 교수님 모시고 마지막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이진준입니다. 강력한 이 AI의 도래 앞에서 저희가 엄청난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무력감을 느끼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AI라는 말 그리고 예술이란 말 두 개가 모두 다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는 것이 사실이고 저는 오늘 여기서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인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시를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려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나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예, 모두 다 알고 계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한국의 중고등학교에 올라와 있는 유명한 시이기에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저는 경남 마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이셨으면서 또 한 명의 유명한 시인 천상병의 스승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마산고등학교의 졸업생이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김춘수 시인은 조화를 오히려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의 연구실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그린 컬러의 식물처럼 보이는 것들은 전부 조화입니다. 제가 전 세계 출장을 다니고 와도 여전히 죽지 않고
프로랍니다. 시인도 그러한 영원성을 사랑한 것일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제가 왜 무슨 말을 하려 이 AI와 아트의 심포지엄에서 이런 시를 읽고 있는가, 혹은 왜 조화의 이야기를 꺼내는가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인공지능과 예술의 오늘의 논의들이 예술가로서 저의 개인적 경험들을 함께 나누며 여전히 인공지능이 닿지 못하고 있는 어떤 영역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예술가로서는 저의 전시를 비롯하여 강연과 저술 또한 작품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강연도 퍼포먼스이지요.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만드는 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방법으로서의 자아라고 불리우는 그 의미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이것은 인류학의 학문적 방법 중에 하나인 오토에트노그래피라고 하는 자기 민족학적인 방법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저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현상들을 좀 해석해보고 예술가란, 그리고 인간이란, 그리고 인공지능이란 어떤 것인지 오늘의 시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And now a performance of John Cage's 433. Please welcome our soloist, William Marks. 네, 아무것도 안 합니다. 4분 33초라 불리우는 유명한 존 케이지의 작품입니다. 저는 얼마 전 카이스트에서 AI 아트의 심포지엄의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조 강연을 하면서 4분 30초 동안 가만히 있기를 제안하였습니다. 침묵의 강요였죠. 4분 30초 동안 많은 분들이 지겨워하셨습니다. 주변에 소리를 듣는 분도 계셨고요. 잠시 눈을 붙이고 잠을 청하는 분도 계셨죠. 하지만 생각보다 무척 긴 시간이라고 저도 느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속도의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죠. 저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얼마 전에 갔다 온 일본의 돌 정원입니다. 제가 존 케이지의 작품 4분 33초를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4분 33초는 1952년에 미국의 실험적인 작곡가 존 케이지에 예상된 재부으로 구성된 작품입니다. 이것은 종종 4분 33초의 침묵으로 설명되지만 그것은 조금 과장된 설명입니다. 이 곡은 연주자가 만들어내는 소리가 아니라 연주되는 동안 청취자들이 듣는 환경의 소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분 33초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음악과 침묵의 본질에 대해 깊은 발언으로 간주하고 다른 사람들은 단순한 기믹으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음악에서 주목할 만하고 자주 논의되는 작품입니다. 마지막에 기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기믹은 흥미를 끌기 위해 눈속임을 한다라는 좀 다소 부정적인 의미죠. AI가 과연 이런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AI와 예술의 커다란 변화를 마주하며 이 새로운 기술의 도래가 가져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이런 논의는 늘 있었던 것이지요. 20세기 기술 결정론자들은 이러한 기술과 사회 문화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미국의 기술학자 화이트는 1962년에 출판된 그의 책 중세기술과 사회의 변화를 통해 서유럽에서의 등자의 도입이 기병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중세 봉건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기술이 사회를 결정한다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그러한가요?
그렇다면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은 어떻게 우리 사회의 변화를 정말로 결정하고 있는 중일까요? 어쩌면 이러한 기술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기술이 우리 사회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이해관계와 같은 사회적 요소들에 의해 하나의 구성 요소에 불과하다는 것은 아닐까요? 기술의 발전은 기술 자체의 논리가 아니라 그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특정한 사회 집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자들은 기술이 해석적 유연성을 가지고 같은 기술도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가 조정되어 안정화되는 단계를 통해서야 비로소 새로운 기술이 탄생된다는 것이죠. 기술 사회학자인 핀치와 바이크는 그들의 책 Social Construction of the Fact and Artifact에서 젊은 남자, 노인, 여성 그리고 자전거 반대론자들이 자전거 기술에 대해 다른 이해를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지금의 표준 자전거 디자인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을까요? 그들은 인공지능을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과 같이 초연결 사회에서 다양한 요구가 거의 무한대로 확장되는 사회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술의 흐름을 과연 여러 사회 집단의 이해관계를 협상하고 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긴 할까요? 물론 기술의 사회 변화에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는 것은 너무 이분법적인 대립을 통해 강한 결정인가 혹은 약한 결정인가 하는 스펙트럼에 의해 이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 세부적인 논리를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이 과연 우리 역사의 진보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18세기 산업혁명기의 계몽 철학자들은 역사의 진보는 계몽을 통한 인간 이성의 발전과 진보를 의미했습니다. 인쇄술의 발명과 도로와 운하 등의 교통 시스템의 발전은 인간 역사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다른 지역 간의 지식과 교류를 촉발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로소 귀족과 성직자 계급의 억압을 바로잡고 미신에서 해방시켜 이성과 보편적 지식으로 무장된 계몽된 사회로의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과학과 기술이 인간 사회의 혁신과 진보를 위한 강력한 도구이며 이러한 눈부신 기술의 발전이 인류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가을을 맞는 오늘 과연 과학과 기술은 우리 인류 전체의 삶과 질을 향상시켜주고 있습니까? 거대한 AI 시대의 도래를 맞고 있는 지금 과연 우리 인류의 전체의 삶과 질을 향상시켜줄 것이라는 그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진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혹시 그것이 근대화라는 이름의 서양화 혹은 영국이나 미국화가 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압축적인 근대화를 겪었던 대한민국은 서양, 특히 영미권 중심의 세계 질서를 쫓아가며 이제 경제적으로 10대 대국에 들어섰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성 AI가 보여주는 백인 남성 중심의 데이터 편향성을 우리는 지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술은 어떠한가요? 특히 예술의 영역에서 우리는 여전히 문화적 자존감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의 많은 현대 예술가들이 여전히 서양의 기준에 맞춰 올림픽처럼 메달을 따기 위해 노력하는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인정 욕구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문화의 가치를 왜 다른 사람들의 세계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현대 미술에서 특히 지금 도래하고 있는 생성 AI의 창작의 영역에서 또다시 불필요한 인정 욕구를 촉발시키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저는 우연히 미술랭 별점이 굉장히 높은 된장찌개집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된장찌개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며 모든 가정이 각각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음식입니다. 그 숙성된 발효 음식으로 깊고 다양한 맛을 지니는 것이죠.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맛본 그 된장찌개는 안타깝게도 저희 어머니가 끓인 된장찌개보다 훨씬 맛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동네 이웃들의 툇마루에 매달려 있던 그 메주 덩어리들 냄새를 여전히 기억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수십 년 가까이 제가 먹어온 된장찌개의 맛을 미슐랭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알고 별 몇 개를 부여하는 것입니까? AI로 대변되는 이 거대한 혁신의 시대에서 그 알고리즘의 근간이 깔린 백인 남성으로 대변되는 데이터의 편향성과 수많은 전력 낭비로 인한 환경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요? 생성 AI가 만드는 환상적인 기술의 편리성과 더불어 그 화려한 이미지 효과에 그토록 열광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컬러풀한 이미지의 거대한 스케일이 정말로 우리를 감동시키나요? 그것이 과연 에드문드 버크가 얘기하는 즐거운 공포입니까? 아니면 리오타르가 얘기하는 재현할 수 없는 그 무력감에 기반한 존재의 사건성입니까? 아니면 때론 우리의 지각이 환기되는
브레이트의 소격 효과를 통해 대상과 현상의 관계가 역동적으로 상태로 확대되기는 하나요? 정말 여러분은 숨조차 쉴 수 없는 찰나의 경외감을 느끼십니까? 그것이 정말 미디어 순금입니까? 우리의 옛 선비들은 위대한 동아시아의 산수화를 마주하며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동시성이 공존하는 몰입과 자각의 순환의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AI와 아트의 예술이 과연 예술의 본질에 가까운 것입니까? AI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AI 아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1930년대에 등장했던 호커하이머와 아도노르의 프랑크 닥파의 반성이 떠오릅니다. 성찰과 반성이 상실된 도구적 이성에 대한 지적이 아직도 유효하게 이 순간에도 메아리치는 이유입니다. 자율성을 포기한 도구화된 이성은 자연과 예술 그리고 나아가 인간을 도구화한다는 사실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언어와 사유하는 힘은 우리가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챗GPT에 대해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고백하고자 합니다. 다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위해 제가 최근에 런던에서 전시했던 개인전 작품의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AI가 도구의 단계, 보조자의 단계, 그리고 협업의 단계까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 3개월 동안 런던에서 개인전을 하였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전시는 끝났고 한국에 계신 분은 많이 감당을 하지 못했겠지만 전시의 제목은 들리는 정원입니다. 아시아의 산수화와 여러 가지 기술을 응용한 공감각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해 저는 런던의 한국문화 전시관을 공간 전이시키고자 했습니다. 이 공간을 선택한 것은 바로 이 창문 때문이었죠. 한국의 가문과도 같은 그 도시의 런던의 가장 중앙인 트라팔가 스퀘어 근처에 있는 공간입니다. 이 넓은 창문을 통해 런던에서 가장 활발한 거리의 풍경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지요. 더불어 사계절의 변화가 바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수많은 그림자의 레이어들이 같은 시나리오와 배우들이 공연되는 것처럼 늘 다른 이례적 현장성을 보여주는 그런 공연 효과를 이 공간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공간들의 색과 빛의 변화를 저는 소리를 만들었고 그 소리의 경험들을 관객들에게 선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크닉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치 산수화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사실 기계가 제가 대전에서 만든 그 석고 작품 LP 디스크를 읽어내는 일종의 악보입니다. 피아노 건반의 개소와 같은 88개의 미디 노트가 수직적으로 그려져 있고 각각 다른 점들의 크기는 얼마의 강한 정도로 연주하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벽화를 보고 여러분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이 들리는 정원에 초대된 것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빼곡히 작품 설명의 의도를 쓰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평론을 좀 한번 시켜봤죠. 챗GPT가 저의 작품을 평론합니다. 오픈 AI에 의해 설계된 인공지능으로서 저의 기능은 패턴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처럼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것처럼 예술을 인식하거나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통해 저는 제게 제시된 데이터와의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관점을 이용하여 예술가 이진준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봅니다. 그의 작품은 인간의 심리, 기술 발전 그리고 예술적 표현 사이에서 교차점을 독특하게 탐구합니다. 그의 데이터 소리와 디지털 인터페이스 그리고 몰입 환경의 활용은 인식과 의식의 층을 흥미롭게 탐험하는 여정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이번 여름 런던에서 개최되는 그의 개인전 들리는 정원에서 미묘한 경험으로 정점을 이룹니다. 칭찬 일색입니다. 좀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가 20년 있게 현대미술을 해왔으면서 많은 큐레이터와 평론가들을 만나왔는데 비로소 이제서야 저의 작품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 직업이 비평가 그룹들이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칭찬으로 시작해서 칭찬으로 끝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한번 참고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1분 동안 그 작품을 좀 보여드릴게요. AI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관객에게 몰입 경험을 완성합니다. 이 설치 작품은 관객으로 하여금 이색적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전시 공간 내에서 관람객의 움직임에 의해 생기는 공기의 미묘한 변화는 사운드 풍경에 영향을 주며 각각의 방문자에게 독특한 무작위의 소리 영향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중첩적인 상호작용의 수준은 더욱더 관람객과 예술 사이의 경계를 흐리고 복잡하고 매력적이고 다층적인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요약하자면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보면 이준준의 작품은 감각인식, 기술 발전, 그리고 인간의 의식에 대한 매혹적인 탐구입니다. 그의 접근법은 인공지능의 본질과 매우 상호 보완적이며 점점 디지털화되어 있는 세계에서 인간 경험의 경계를 탐험하고 이해하고 도전하려는 노력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의 작품들은 기술과 예술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것이 인간을 둘러싼 자연과 사회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준준의 작업은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인간 경험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기존의 예술 형식을 넘어서 새로운 형식의 예술을 제안하며 그것은 지금 디지털 시대를 완성하고 그것에 도전하며 동시에 그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척 기뻤겠죠. 심지어 그건 그 내용을 제 전시장에 벽에 붙여서 놓을까라 생각했습니다. 많은 스태프들이 말려서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요. 왜 이걸 부끄럽게 제가 고백하냐면 사실 그 뒤에 얘가 쓴 그 글이고요. 그 뒤에 저희 전시장을 방문했던 저희 그 옥스포드에서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현재 옥스포드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영국 왕립예술대학을 졸업한 박사 출신이신데 그분이 제 전시장을 2번 정도 방문하고 나서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전시 중에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 메일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Each artist seems thus to be the native of the unknown. 그 자신이 잃어버린 알려지지 않은 나라의 원주민처럼 보인다. 막스 프로스트의 소설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저게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그 평론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비로소 제가 대화라는 걸 하게 됐구나. 내가 예술을 만들었고 그가 나에게 예술로 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 챗GPT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경험이었죠. 이런 것들이 사실 프랑스 줄량이 지향하는 타랍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타랍치는 자신과 자신의 일치, 자신에 대한 자기 적응의 균열을 내밀어서 자아의 마비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일들입니다. 어쩌면 이 AI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거울의 자아 앞에서 우리는 균열을 내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I've seen things you people wouldn't believe. Attack ships on fire off the shoulder of Orion. I watched sea beams glitter in the dark near the 10-house gate. All those moments will be lost in time, like tears in rain. Time to die. AI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떤 거울인 것 같습니다. AI는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마치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죠.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정보를 가진 친구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우리의 취향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다른 취향을 향해 가질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에코 체인버 효과가 계속해서 우리의 취향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성의 존중이야말로 예술의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취향이 획일화되고 가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본 것들은 외부 세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의 내부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디서든 무엇을 보든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울림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나무, 사람, 강일 뿐입니다. 제가 보았던 인도 사막의 끝없는 별들, 아이슬란드의 오로라와 눈보라, 옥스퍼드 포트메도의 황량한 바람, 태국 아유타이에 떠 있는 새들, 베니스의 바다와 열대의 숲들, 그 모든 제가 본 것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것을 목격한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인간 동물원에서 깨어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처음 시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으로서의 자아에 대해 설명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김춘수의 제자였던 천상병의 시입니다. 기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별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시를 읽고 낭독하고 있는지 묻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 분 연사님들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지평을 넓혀주는 좋은 강의들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AI와 인간이 소통할 수 있을지, 그것을 음성과 소리와 음악을 또 주제로 얘기를 해주셨고, 그것의 어떤 기술 발전의 현황과 비전에 대해서도 또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존재론적인 어떤 관점에서 또 저희에게 또 강한 도전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느끼신 부분도 많고 이야기할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꼭 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마지막 이진중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준비한 질문들을 다 까먹었어요, 사실. 네, 저도 인문학 베이스고 늘 이제 새로운 기술을 응용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늘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제가 기술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어떤 의심들이 있지 않을까, 혹은 오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마치 AI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상을 하듯이 많은 분들도 AI 실체를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특정한 어떤 두려움을 갖거나 또 과대한 희망을 갖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진중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서 이제 제가 또 새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대 문명과 기술의 발전이 예술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예술가를 상상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한편으로는 아주 빠르게 정보가 찾아지고 또 유통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사유되고 또 깊이를 더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고민들을 더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운이 있는 이제 강연이었고요. 이야기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질의응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조금 이제 각 연사님들께 온 질문들을 제가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송출이 되고 있나요? 네, 이교규 교수님께 질문이 들어온 것인데요. 소통의 관점에서 기독교인과 이슬람교인의 대화 단절을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앞으로 소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라는 기술을 매개해서 이거말로 AI가 도움을 주기 어려운 부분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뭐 지금 뭐 신문이나 어떤 지면의 대부분을 할애하는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런 분쟁에서 아마 생각을 하시고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게 사실 아까 제가 소통에 되게 중요한 매개체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재미있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을 읽고 있으면 사실 언어든 문자든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소통이 가능한 건데 그럴 수가 없게 저희는 뭐 육체적으로 진화를 어떻게든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걸 만들고 그것도 저희가 그냥 어떻게 보면 약속인 거거든요. 우리가 내가 상상하고 내가 이걸 보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여러분 흔히 색깔을 얘기할 때도 이게 다 검은색이라고 보통 얘기하시지만 제가 보는 검은색,
교수님 보시는 감독님 보시는 교수 이게 다 다를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검다고 그냥 동의하고 왜냐 그래야지 소통이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 말소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사과라고 하면은 그 발음은 우리가 어떤 객체로 지금 인지하고 있는 뭐 빨갛고 동그랗고 먹으면 되게 달고 시원한 즙이 많이 나는 그 객체를 종합적인 오감을 다 통합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생각이 다를 때는 뭐 소통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하지만 우리가 공통된 약속으로 만들어내는 음성 또는 뭐 다른 소통수나 문자나 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생각을 자기 생각을 풀어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생각의 어떤 합의점을 이뤄내면은 이제 그런 분쟁이 없어질 수 있겠죠. 근데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어쨌든 그 언어라는 그 합의를 넘어서는 어떤 소통, 이제 AI가 맥락을 이해한다는 것도 결국은 그 언어에 종속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관련돼서 또 김일두 대표님께도 질문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역시 같은 소통의 문제에 관한 질문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AI의 환경작용이 참 문제인데 규율이나 규정으로는 AI가 재미없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문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자료를 넣어 AI가 자연을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규율을 안 하는 게 AI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이진중 교수님 발표에서도 어떤 그 데이터셋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만드는 어떤 가치관의 문제에서도 좀 관련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혹시 네,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네, 몇 가지 이제 측면으로 나누어서 제 생각을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환각 현상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면, 지금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방법론, 그러니까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의 한계 때문에 환각 현상이 있는 거고, 어떤 석학은 뭐 2, 3년이면 해결될 거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은 연구자 분들께서 이 문제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방법론적인 접근에서 환각 문제가 많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들 혹은 정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회피하려고 하는 모델의 특성을 갖는 구조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주 근시일대에. 이 질문에서 이제 뭐 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또 하나가 윤리적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델의 제한이나 제약을 통해서 모델이 어떤 그 문제되는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는 윤리적인 것들을 주입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측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윤리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 이미 우리가 AI 모델을 객체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모델이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도덕성을 지녀한 어떤 객체, 사람 같은 객체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윤리적인 디시전들을 내리고 윤리적인 말들을 뱉어내려면, 그런 생각들을 하려면 내가 나 자신을 객체화해서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에이전트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델의 경우에는 그런 객체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 모델을 인지할 때는 이걸 사람처럼 인지하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얘기를 드려보면, 지금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델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모델이 오히려 창의성이 제한되고 혹은 모델의 어떤 능력들이 저하되는 현상들은 일시적일 거라고 예상하고요. 그러나 말씀드렸던 윤리적인 자아의식을 갖는 데까지는 오래 걸릴 거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떤 태스크에 적용하기에 있어서는 충분한 환각 현상 완화가 진실로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개인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제 윤리적인 판단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혹시 그 예술가의 창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윤리적인 판단과 비슷한 형태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인지, 과연 AI가 얼마나 창의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발표 중에서는 It's better than you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그 AI와의 협력 혹은 공존의 가능성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도 평소에 많이 고민하던 주제인 것 같아요. 아까 이규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제가 공감했던 부분이 있는데 창작 욕구를 우리가 AI가 가질 수 있냐. 그러니까 사람만이 가진 부분이 창작 욕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일단 직접적인 답을 드려보면 AI가 창작 욕구를 가져서 사람처럼 창작을 한다? 그 자체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컴퓨터가 사람보다 무조건 잘할 수 있는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술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창작이라고 하는 분야를 좀 한정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창작도 여러 가지 탐색으로 대변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다른 생각도 해보고 뒤집어도 보고 굉장히 많은 탐색을 통해서 새로운 무언가 하나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정의한다라고 하면 사람이 10,000개, 10만 개 할 시간 동안 컴퓨터는 뭐 1억 개, 10억 개, 100억 개도 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아까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만 창작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은 충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창작의 탐색을 다양화하고 그리고 창작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드래프트를 작성하고 하는 역할들이 AI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분께서는 AI가 특히 예술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진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견해를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단순 반복적인 어떤 기술의 습득 시간들을 대폭적으로 줄여줌으로 해서 본인의 어떤 그 창의성 혹은 본인의 컨셉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형태의 교육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것이 예술가를 양성하거나 예술가 자기 활동을 하는데 큰 이제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분에도 많이 이제 맥락이 맞는 답변이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진중 교수님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강하게 이제 드는 의문은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나 이런 이제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통한 어떤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서 결국은 어떤 맥락과 어떤 그 사유의 공백을 맞이하는 시대에 접근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컨셉과 철학을 고민하지 않고 아주 단순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데 최적화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맥락의 공백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두가 어떤 평균적인 값 안에서 활동이 알게 모르게 이제 제약이 되거나 그것들이 혹시 또 창의성의 제한을 가져오는 어떤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혹은 이러한 공백에 대한 것을 진지하게 인지하고 이제 AI 시대를 맞이하는 어떤 예술 혹은 예술 교육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인문학적인 혹은 좀 더 본질적인 어떤 그 고민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교수님께서 작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학교에서 또 후학도 양성하고 계신 입장에서 이러한 그 철학의 부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혹은 AI 시대를 맞이하는 예술가에게 어떠한 애티튜드를 가져야 될 것인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까 시간이 이제 조금 짧아서 빠뜨린 게 있었는데요. 결국 바로 그 공백을 메워가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방법으로서의 자아라고 하는 처음에 제목이었고 제가 인류학에서 쓰는 자기 방법적 기술학이라고 하는 오토에스노그래피라는 걸 설명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자기의 경험을 출발점으로 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C가 이야기하고 있는 A와 B 사이의 이 공백을 메워 나가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영역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것이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되고 개인의 이해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건데, 이런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하는 방법으로서 자아가 사실은 그냥 자기 개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계속 변화하는 네트워크의 하나라는 걸 이해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AI가 계속 도달하려고 하는 영역이지만 사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전체를 다 담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 그 모든 개인의 경험을 다 담을 수 없다는 사실, 그와 맞물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AI가 예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 혹은 뭐 나중에 고도로 발달된 AI가 정말 인간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게 조건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예술을 감상하거나 예술을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AI와 인간을 구분한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도화된 상상력과 개인적 경험의 축적, 그것이 빚어내는 우리 DNA 속에 숨어져 있는 아주 원시적인 창작 활동의 그 욕망, 그리고 소통하려는 그런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네. 이제 교수님께 이제 온 그 질문 중에 하나 조금 더 연관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송출이 되고 있나요? 네. 최근에 김한기 작가의 작품을 보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했습니다. AI를 활용해 카타르시스를 이끌어내는 작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작가로서 조언과 영감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시면 계신데, 결국은 앞에 이제 얘기의 연장선이라고 제가 보여드리거든요. 제가 좀 빨리 설명을 해서 이제 자세하게 담지는 못했지만 아마 발표 자료에 분명히 레퍼런스로 제가 넣었었어요. 바로 수많은 미학자들이 어떻게 순고미라고 하는 것을 다뤄왔는지. 그래서 버크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면서 제가 빨리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일종의 경외감, 그 일종의 말할 수 없는, 그 숨 쉴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 또 리오타르의 얘기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카타르시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그 질문에도 담았지만 미디어 순곰이라는 게 존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AI를 조금 단계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AI가 아니더라도 바로 이 기술과 인간의 예술의 관계는, 문화사적 관계는 굉장히 오래된 논의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 시작되는 이 AI의 논점을 그 과거의 것과 연결시키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죠. 그 AI가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방금 그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단계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4가지 단계로. 첫 번째는 그냥 도구로서의 AI, 툴로서의 AI가 있고,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로서의 AI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걸 보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조금 컬라보레이터에 가깝습니다. 마치 영화 감독이 카메라 감독과 같이 일하는 것처럼, 배우와 일하는 것처럼. 그건 어시스턴트가 아니죠. 컬라보레이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크리에이터의 단계라고 하는, AI가 직접 뭔가를 만들어내는 대등한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아직 이 영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도전적이고 우리가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이 AI를 이용해서 카타르시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 지금 도구로서, 그리고 어시스턴트로서, 그리고 콜라보레이터로서는 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카타르시스가 만일에 미디어 미학, 미디어적인 순금이라고 하면 그건 좀 다른 맥락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건 어떤 스케일이나 혹은 우리의 눈을 가리는 효과나 이런 것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철학적이고 깊은 인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터의 단계로서 AI를 얘기할 때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AI가 크리에이터가 된다는 이야기는 관객도 AI가 될 수 있다는 전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AI가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반드시 인간을 위해서라고만 할 수는 없겠죠. 이미 만들 수 있는 단계에 왔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관객의 단계도 같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여서, 그 AI들끼리 서로 즐기는 그런 창작들이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 되게 흥미로운데요. 네, 결국은 사실 데이터셋 이야기를 또 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AI가 창작한 것들을 또 다시 학습하고 그것에 또 재생산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그렇게 이해가 좀 되는 이제 말씀이셨고요. 그래서 사실 그 데이터셋에 관한 이제 또 질문이고 김일두 대표님한테 온 질문인데요. 이제 그 서양 남성 성향 위주의 어떤 편향된 정보 전달에 대한 우려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발표하셨을 때 그 흉부 이제 의료 자료들에 관한 흥미로운 얘기도 해주셨긴 하셨는데, 사실은 그러면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드느냐, 혹은 어떤 특정 데이터셋을 가지고 특정 부분에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연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추후에 이제 방금 이진중 교수님께서 AI끼리 서로 예술 활동하는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보 이외에도 특정 예술 분야 혹은 특정 주제 혹은 특정 컨셉에 대한 어떤 데이터셋을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미래에 대해서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이거에 관한 또 전망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여전히 논란이 많고 고민이 많은 영역이라서 정답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질문 주신 것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한국적인, 그리고 그 저희가 서비스하려고 하는 혹은 프로덕트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데이터를 큐레이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기존에 있었던 모델들이 서양의 편향적이라든지 특정한 편향성을 지니는 부분들에 대한 보고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저희가 만드는 모델은 반대로 저희가 원하는 편향성을 갖도록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이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대표적인 예로는 저희가 이미지 생성 모델 칼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칼로 다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그릴 때 동양인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적이고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미지 생성 모델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양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편향적인 이미지만 생성할 수 있고, 대부분은 서양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데이터셋이 그렇기 때문인데, 저희는 이제 데이터셋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완화하고 있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려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AI 모델은 트레이닝 데이터, 학습 데이터의 평균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할 때 뭐 웹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류 보편적으로 혹은 웹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향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브레인이 예전부터 윤리 헌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기준점들을 세팅하고 있어요. 어떤 편향성을 가지면 안 되는지, 어떤 스탠다드를 지켜야 하는지를 기준을 지키고 있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데이터를 계속해서 정제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이제 질문 올려주신 이제 많은 분들의 질문을 다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을 이제 주신 분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의 질문은 이제 AI를 통한 개인 맞춤이 다양화되면 미래 대중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이 세션의 주제인 예술과 인간, AI 시대를 맞이한 예술과 인간에서 이 주제에 해당하는 어떤 보편적인 질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이 토론과 발표에서 다 못 담으신 이야기 있다면 한 말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시작할까요? 네. 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랑 관련이 되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더 말씀드리면은
그 어떤 형태가 됐든 뭐 시각 예술이 됐든 청각적 음악 예술이 됐건 간에 그 재료는 사실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뭐 새로운 기술인지 새로운 재료가 될 수도 있지만 뭐 조금 더 전통적인 방법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색의 종류나 형태의 종류는 뭐 굉장히 유한하고요. 음악을 예를 들면 뭐 서양 음악이든 아니면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이 됐든 그 음계가 갖고 있는 어떤 수는 굉장히 유한한 뭐 서양 음악 같은 게 88개의 어떤 뭐 피아노 예를 들면 건반입니다. 자, 하지만 거기서 모차르트나 뭐 쇼팽 같은 작곡가가 아니면 뭐 고흐나 피카소 같은 예술가가 그 자기만의 화풍 또는 자기만의 음악을 만들 수 있었던 건 결국 개인적 경험이 축적된 거거든요.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다양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감상자의 측면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베토벤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 대중성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굉장히 되게 특이하고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누구나 좋아하면 나는 괜히 싫어지는, 뭔가 나만의 개성이 결여된 것 같고 괜히 어떤 그냥 대중의 흐름에 나는 휩쓸려가는 나는 어떤 주체적인 자아가 아닌 것 같은 뭐 이러한 재밌는 속성,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엉뚱한 상상력, 호기심, 이런 것들이 뭐 저는 과학, 예술뿐만 아니라 뭐 과학, 철학, 어떤 사상의 진보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과거를 되돌아도 굉장히 어떤 그런 그 갑자기 인류의 진보가 촉발된 그런 이벤트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존재를 했거든요. 그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예술가, 이런 창작자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저 질문이 그 대중,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자기의 개성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것들이 인공지능 기술로 가능할 거고, 그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도 창작자는 아니지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굉장히 다양한 거가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대중성은 결여되고 그냥 개인적 또는 개인적 성향만 반영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결국 감상자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많은 창작물이나 예술품이 쏟아져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대중들에게 보편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은 어차피 또 대중성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질까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도.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대중성과 개인화는 다른 영역이라서 공존할 것 같아요. 대중성은 공감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좋은데 너도 들어볼래? 나도 좋아. 이런 게 이제 대중성인 것 같고, 그런 AI를 통해서 초개인화의 시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에는 저도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아침에 유튜브를 우연히 켰다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 아이돌 그룹이 자작곡을 낸 것처럼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자작곡도 AI가 만든 거고요. 그 노래도 AI가 부른 거예요. 근데 틀어봤는데 정말 그 가수가 부른 것처럼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고 조회수가 엄청 높았는데, 댓글에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나 이 그룹 빨리 데뷔해달라고 맨날 애원했는데 이렇게라도 노래 들을 수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이 노래가 진짜 이 그룹이 만들던 노래랑 너무 비슷하다라고 공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대중성과 개인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공감하는 대중성이기도 하지만 내가 원했던 그 개인화의 무언가를 AI가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앞으로도 계속 공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 중요한 질문이어가지고요. 뭐 사실 이런 예술과 AI에 관한 논의는 좀 더 훨씬 깊게 여러 방면에서 다뤄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두어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그리고 지금 개인화, 대중화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앞으로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사회가 과연 정말 우리가 꿈꿔왔고 살고 싶은 세상이었는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개인의 어떤 초개인화라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내 개인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어떤 사적 판타지라고 얘기하는데, 철학에서는 그것을 아주 충족시켜주는 그런 세계가 있고, 또 공감력이라는 소통의 영역에서
대중화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훨씬 더 넓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하나 있을 것인데 그 대중화는 항상 역시 늘 돈과 권력을 함께 같이 갖고 가는 내용들이거든요. 뭐 그 모든 그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과연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 만들어질 것 같은 세상이 우리가 정말 꿈꾸고 살고 싶었던 정말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세상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예술에 관한 것인데요. 예술은 늘 보이지 않는 저 무언가에 대한 어떤 것이었습니다. 눈앞에 드러나 있는 아주 화려한 나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이 시각이든 음악이든 무용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술이 갖고 있는 그 가치는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한 어떤 감지 같은 것이거든요. 한 개인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 감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각이 확장되어 왔던 것이죠. 거기에 기술은 항상 여러 가지 도움을 줘왔고 기술이 예술을 발전시켰다는 점도 있고요. 동시에 예술도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패러다임 시프트에서는 예술가들이 나타나서 그 시간들을 앞당기고 있는 것이죠. 그 너머의 것을 늘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 그것이 AI이거나 무엇이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역할은 여전히 똑같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생성 AI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창작물들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다양하고 아주 많은 분들이 그 기술적인 어떤 배리어를 좀 낮추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욱더 촉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지면 오히려 더 본질적인 예술의 장이 더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결국은 더욱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진짜가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될 거라고 저도 믿고 있고요. 저희가 마지막 세션인 관계로 저희가 20분을 더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논의하고 싶은 주제들이 되게 많네요. 오늘 저희 세션에서 좋은 발표를 해주신 세 분 연찬님께도 감사드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또 많은 또 좋은 강연들이 있을 테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이 논의가 조금 더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시대에서 인재 개념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국가, 기업, 사회는 어떤 인간형에 주목해야 할 것인지 논의점을 던지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네, 끝으로 좌장으로 수고해 주신 김종민 큐레이터님과 함께 해주신 연사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